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이상한 사람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자,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동안에 객관식 관세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으로 해서 아마 관세법 기본 내용을 아마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기본 내용하고 또 문제풀이하고 요건 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하고 내일 정도만 지나면은 제 특성이 어떻고 뭐를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마 파악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 관세법은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 책을 보면은 그 구성을 앞뒤에 했느냐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흐름 정리라든가 내용 정리를 잘했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뭐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쭉 공부를 하시면은 소정의 그러한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4월 달에 보실 1차 시험에 관세법 개론 과목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FTA 관세 특례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40개 문제 중에서 FTA 관세 특례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세법에서 35개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데 제 소개를 지금 하지를 않았는데 전혀 뭐 궁금한 그러한 내용 표정도 없고요. 뭐 누군지 뭐 등등 여러분들 전혀 관심 있는데 관심 없죠? 뭐 저에 대한 이름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고 그 다음에 생전 처음 보고 등등을 했을 텐데 뭐 궁금한 거 없죠? 예, 한 분이라도 궁금한 이 표정을 하셨으면 제가 좀 소개를 할 텐데 뭐 전혀 뭐 궁금한 그런 표정도 없는 것 같아서 소개는 교재 앞에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12기로 관세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관세사 강의는 이 동남행정고시 학원이 여기 있기 전에 요 건너편에 있었어요. 1997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여태까지 해서 관세사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관세직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지금은 하진 않지만요. 뭐 각각 FTA 활용센터라든가 뭐 등등해서 열심히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사 강의를 어느덧 하다 보니까 97년도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2016년도 아니죠. 그 전년도죠. 저도 한참 하기는 했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관세사 학원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 각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그 각 과목 강사들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거의 아마 요 자리 정도일 거예요. 요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합격을 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사 강의는 전국에서 아마 제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나이가 제법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 텐데 제 나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38살입니다. 38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10대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도 뭐 무방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제 소개를 하고요. 뭐 나머지의 경우는 뭐 차츰차츰 뭐 얘기가 될 거고 또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재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있을 1차 시험에 관세법 고득점을 올려서 회계를 카바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역영어를 카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 내용 공부하신 것처럼 이 관세법 공부를 하면은 할수록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뭐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일단 제일 앞에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제1장부터 시작을 해서 제20장 관세 기본 이론까지 해서 총 2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차 과목은 관세법 개론이에요. 관세법 개론인데, 관세법하고 관세법 개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고 공부하세요. 관세법 개론은 관세법 1조부터 329조에 있는 관세법의 주요 내용 플러스 관세의 기본 이론 합친 것이 관세법 개론이에요. 관세법은요, 관세법 1조부터 32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시험 보는 것이 관세법이에요. 1차는 관세법 개론, 2차의 경우는 관세법이 되죠. 그런데 1차의 관세법 개론인데 1996년 그 이전에는요, 저희가 관사 시험을 볼 때만 하더라도 경년제 시험에서 2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19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도 관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1996년 그 이전에 관사 합격자는 대부분의 경우 전직 세관 직원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일반인의 경우는 많이 붙으면은 6명, 평균 한 3명, 4명 정도 합격을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역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고요. 현직에 있는 그 세관 공무원이 2차 시험을 봐서 1차, 2차를 합격하는 그러한 수험생들은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1996년도로 항상 놓고 있는데, 1996년도부터 2014년 작년까지 관세 기본 이론에서는 딱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6, 7년 전 그 출제 경험을 보면 관세 기본 이론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 시험 문제에 나와 버리면은요, 그냥 굴리세요. 한 3번 정도 찍으세요. 그냥 틀린 생각하고 하시면은 속 편하다. 2차의 경우는 관세 기본 이론. 과거에는 출제가 됐지만 지금은 출제되는 그 경향이 없으니까 관세 기본 이론은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관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20장 관세 기본 이론은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본 교재는 여러분들 관사 시험 준비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세직 7급, 9급을 시험 보는 그러한 수험생하고 같이 보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달아놨을 뿐이지, 관사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19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관세법 총칙은 관세법 법조문 근거를 본다면 1조부터 12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관세법 총칙인데,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수입, 수출,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그러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2장에 보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세법의 ABC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 관사 입장에서는 이 관세법의 기본이 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하면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잘 공부하신 것처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의 4대 요건을 얘기해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근데 과세표준은 관세평가, 저 10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4대 요건 중에서 3가지인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세물건 중에서 16조에 규정된 과세물건의 확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방의 감초예요. 한 문제, 2문제 정도는 항상 나고요. 납세 의무자 편에서는 한 문제 정도, 세율 편에서는 2문제 정도가 나는 관세법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3장에 보면은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법적 근거로는 38조, 39조, 41, 42조에 있는 4개의 조문인데 거기에 가지조항에 3개가 있어서 한 7개의 조문을 갖고 하는 건데 신고납부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부가고지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를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산금 가산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산금 가산세 그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4장의 관세의 징수 거기서는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를 보냐면 관세법 4조에 규정된 내국세의 부가징수 1항하고 2항 정도만 보시면 돼요. 즉 쓰임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몇 가지가 있죠?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가 있죠. 7가지 그러한 정도 보시고요. 5장에 보면 관세 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담보제도, 납세담보 24, 25, 26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옆에 시행령 10조, 11, 12, 13, 14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담보의 종류 2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 담보를 제공할 때 첨부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서도 한 문제 정도 거론이 되고요. 6장에 보면 관세법상 환급제도 46조, 106조에 규정된 그러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날까 말까라고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106조에 규정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정도의 경우는 수출 시 폐기 시 그러한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7장에 보면은요, 7장에 보면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2014년 12월 23일 날 관세법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개정된 관세법을 충분히 전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객관식에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다. 경정 청구의 기간은 몇 년이죠? 일반적인 경정 청구의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됐고요. 38조의 4에 규정이 되어 있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사유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됐고요. 또한 지금 7장에서 살펴보는 2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5년에서 10년, 5년짜리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 5억 원 이상의 관세의 경우는 10년이고 그 이외의 관세는 5년이다. 꼭 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20조, 21, 22, 23조에 있는 부분 거기에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8장에 보시면 납세 의무의 완화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면제도 88조 내지 101조, 107조에 있는 관세 분할납부제도, 83조에 있는 용도세율의 적용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할납부제도라고 하는 거, 월별납부제도 이런 것들을 납세 의무의 완화제도, 즉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 와서는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혜택을 받을 때는 모두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해에는 한 문제, 어떤 해에는 두 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8장의 경우는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9장에 보시면은요, 탄력관세 제도가 있어요. 탄력관세 제도는 여러분들 정리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덤핑, 상계, 보복, 긴급, 특정급 물품 긴급관세. 거기에서 덤핑만 정리하면 상계관세는 떨어지고요. 긴급관세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조정관세 부과대상 4가지, 할당관세 관세 이나 3가지, 인상을 하는 경우 1가지 그러한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탄력관세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덤핑과 관련된 부분에서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조사 개시, 그 다음에 조사 부분에서 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개월이 나오고 3개월이 나오고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조사 개시 60일이
지난 후 4개월 동안 부과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쉬워요. 어떤 법칙을 갖다 놓고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쉬운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탄력관세는 뭐 그러한 정도 보시고 관세평가제도 어렵게 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즉 2차 시험에서 나오는 어떠한 사례를 놓고 이때 과세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1차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 사방법에서 개정이 됐던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11장에 보면 통관제도가 있어요. 226조부터 261조까지 규정이 된 건데 관세법 시험에 통관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험 문제가 됐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관세직 7급, 9급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20개 문제가 나오는데 20개 중에서 많이 나오면 통관제도가 어떤 애는 8개가 나온 적이 있고 보통 25%는 나오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통관제도와 관련된 35개 중에서는 항상 5개, 6개 정도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그 부분에서 바뀐 부분이 관세법 234조가 금지품 수출입자에 해당이 되죠. 그 경우 269조 1항에 보면은 금지품 수출입자라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개정이 됐죠.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부분이 개정이 됐고요. 그 안에 정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관제도에서 241조 5항이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는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가 얼마로 개정이 됐죠? 작년도에 9월 15일 날 시행규칙 48조 2항이 개정이 됐어요. 400불에서 몇 불로 다 개정이 됐죠? 600불이죠. 과세 대상 여행자 휴대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납부세액의 3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지금 40%로 개정이 됐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한 경우는 60%예요. 근데 저 뒤에 이번에 개정된 것이 96조에 보면 여행자 휴대폰의 면세가 감면세로 바뀌면서 그 2항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얼마 이하 경감을 해주죠? 15만 원 이하, 15만 원 이내에서 경감을 해줘요. 그 경우 30%를 경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그러한 것들 전부 문제화 시켜놨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통관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12장 운송수단 나올까 말까. 13장 보세구역제도. 보세구역제도는 154조부터 212조에 많은 조문이 있어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등등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다음에 보세운송제도. 보세운송제도 뭐 간단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 222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이 과징금 부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징금 부과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들어와 있고요.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 대여 금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납세자의 권리 및 심사와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10조 내지 132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납세자 권리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가끔 비쳐요. 그 부분 토탈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16장 자료 제출 요청,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거기서는 딱 하나 작년도에 개정이 됐던 264조의 10에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 정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268조의 2부터 282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벌칙 조항 그 부분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위반 내용하고 처벌 내용 정리하는 거 굉장히 아마 좀 힘들어 할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것도 문제를 풀면서
어거지로 갖다 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18장에 보면 조사와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283조부터 31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을 문제화 시켜놨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9장에 보칙 조항이 있어요. 329조부터 329조의 내용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운영 사업자,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 뭐 그러한 부분에서 정리해 두시고 마지막에 있는 328조에 있는 청문제도라든가 329조에 있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단원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요. 그거 이외의 내용은 이제 그 떡볶이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문제 선정하는 그러한 사람 마음으로 해서 나머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문제집은 그저께 나왔어요. 그저께 그 문제집이 나온 그런 부분으로서 2014년 12월 23일 날 개정된 그 법률을 전부 반영을 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시험을 보실 때 그 출제 범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세자 시험 공고 1 시행하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아마 1월 말해서 2월 1일 날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1월 20 며칠 정도의 시험 공부를 하니까는 아마 시행령, 시행규칙은 여러분들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시면 4월 달에 시험 보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각 단원별로 핵심 요약 내용을 달아놨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단원별 문제가 쭉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제가 교재가 요 기본 교재하고요. 관세법 요약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세법 요약집을 더 요약을 한 부분이 단원별로 핵심 요약을 해 놓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요것을 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갖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보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를 하고 나중에 1차 시험을 무난히 합격을 하고 2차 공부를 할 때 2차 교재가 그거예요. 그것을 전부 핵심 단원별 핵심 요약을 전부 빼면은 100페이지가 돼요. 그 100페이지를 어떻게 외울 거냐, 그걸 설명드리는 게 2차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2차에서 관세법 강의를 할 때는요, 간이 세울 제도가 81조인데 뭐가 어떻다 저떻다 그거 떠드는 게 2차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1차 때 전부 공부를 했던 부분이니까 다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는데 어떤 목차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그거 설명드리는 게 2차 공부지 간이 세울이 뭐다 그거 1차 때 전부 했는데 그거 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2차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외우느냐 네 과목을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외울 거냐 사람은 쓰려고 하면 외워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2차 공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기본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차 관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2차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1차를 위해서 관세법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9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관세법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1차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 2차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2차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단원별로 말씀을 드릴 때 핵심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 부분 탁탁 집어드리고 요것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제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고 또 문제 중에서 의젓지 않은 문제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오실 때
무거운 기본서는 갖고 오지 마세요. 무거운데 그거 뭐를 갖고 오세요? 뭐를 꼭 갖고 와야 되느냐면은 법령집을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잘 하시려고 하면은 법령집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봐야 돼요.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령집, 관세법 1조부터 109조 정도는 머릿속에 외우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2차 공부를 잘 하시고 관세법 공부를 잘 하시려고 하면은 기본서는 관세법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법령집이 가장 좋은 책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가서도 제가 필수 자격 시험이라든가 관사 시험과 관련해서 매년도에 한 3번 정도 저 병점에 있는 이 관세청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항상 강의 교재를 쓸 때는 법령집을 써요. 딴 거는 필요 없다. 어떠한 시험, 관세법 어떠한 시험이든지 가장 좋은 책은 법령집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러한 강조를 하지는 않지만 관세직 공부를 하는 7, 9급 수험생들한테는 애워라라는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은 관세법과 관련된 부분은 통관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해결점은 법령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한다든가 이걸 갖고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집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법령집을 좀 갖고 오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도요. 이게 바보예요. 작년 12월 23일 개정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개정된 그 내용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법령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도 개정된 부분을 전부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한 것들은 혹시 필요한 분들은 동남행정고시학원 홈페이지라든가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이렇게 전부 하도록 그렇게 칸을 맞춰놨으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법령집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법적 근거를 따지고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물고 자꾸 들어가야 돼요.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은 1차는 되지만 2차의 경우는 안 돼요. 1차는요,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씩만 보면 돼요. 그러나 2차의 경우는 높은 산에 가서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2차를 분명히 잘 쓸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과목이든지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딴 거는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요. 법령집하고 문제집은 꼭 갖고 오셔라. 문제집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집을 갖고 오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것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정시에 시작을 해서 하여간 정시에 끝나도록 하고요. 수업은 1시간 한 15분이나 20분 하고요. 한 10분간 10분, 15분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하고 쉬다 보면은 뭐 하다 보면은 조금 얘기를 했는데 뭐 쉬고 등등을 하면 여러분들 손해요. 3번 쉬면은 20분인가요? 30분인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뭐 물어보질 않고 제가 그냥 강압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야만 4월 달에 1차 시험장에 갔을 때 충분하게 고득점을 분명히 올릴 수 있는 거라 보니까 하여간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시기 전에 일주일 그 시간이 있죠. 미리 풀어오세요. 양식껏 풀어오세요. 뒤에 해답지 보시지 말고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제가 해설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틀렸느냐, 뭐 때문에 틀렸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거 정답 이렇게 표시해갖고 그것을 외우시면 안 돼요. 이 교재에도 똑같이 안 나요. 똑같이 안 나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관련된 문제, 파생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 여기에서 똑같이 안 내요. 제가 학교에서도 문제를 낼 때 이거 똑같이 안 해요. 어떻게 됐든 뭐를 틀리게 해놓든 틀리게 해놓지 똑같이 내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집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 제가 이 문제가 전체가 1200개가 약 안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기출문제가 여기에 있죠. 기출문제를 전적으로 여기다 달아놓는 것 없어요.
거의 그러한 문제를 전부 배제를 하고 거의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도는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놓은 거니까 기출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제1장 관세법의 총칙과 관련된 핵심 요약 내용을 보시면 자, 관세법의 목적은 외우셔야 되죠. 관세 보호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성격은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다.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제2절의 용어의 정의, 관세법 2조에 16가지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수입의 정의 3가지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의 대상인 외국 물품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 4번째 기타의 경우에서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15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도 외국 물품으로 보고요. 40번째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 해 작업한 경우 그로서 생긴 물품 법적 근거는 188조 제품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디귿번에 보세 공장 또는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한 물품이라든가 밀소품 이것을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세 번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239조에 규정이 되는데 4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비교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부연 설명을 해 놓고요. 자, 다시 한번 9페이지에 보면 수입의 정의 3가지, 외국 물품 크게 4가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분명히 분간을 해 두시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의 의제 그래서 수입의 의제는 24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입의 의제에 해당되는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 물품이 됩니다. 6가지가 있죠. 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 풀 거고요. 두 번째 반송의 정의에 대해서 좀 봐두시고 수출 정의 아실 거고 수출의 대상인 내국 물품 크게 5가지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위에서 얘기를 했던 수입의 의제 물품 6가지도 내국 물품이다. 네 번째 외국 무역선 무역기 내항선 내항기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통관 좀 보시고 8번째 9번째 환적의 개념하고요. 복합 환적의 개념은 뚜렷하게 좀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환적, 복합 환적 그거 좀 또렷하게 보시고 운영인 됐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관세법 적용의 원칙 즉 관세법을 적용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5조, 6조, 7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5조 이 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6조 신의 성실 7조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가 관세법 적용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쉬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기간과 기한의 계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8조 관세법 8조 1항하고 2항에 수입신고 수리전 반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그 이외의 경우는 민법에 따른다. 그 정도 해두시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특정 기일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관세의 납부기한 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납부기한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3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 두 번째 본 기한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좀 기한에 이것을 특례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납부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기한을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죠. 잘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즉 기한의 연장이라고 10조에 규정이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기한의 최대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연장 사유 보셔야 되겠고요. 연장 신청서 제출 시기,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연장 취소 3가지가 있어요. 이 경우는 15일 이내에 납기를 정해서 세관장은 납세 고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12페이지에 보면은 12조에 규정된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5년의 범위에서 수익과 관련된 서류는 5년, 수출 반송과 관련된 서류는 3년, 그 이외 3가지 서류는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각각의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는 경우 276조 규정에 이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의 경우는 300만 원이고요. 수입 신고 필증, 수출 신고 필증, 반송 신고 필증, 보세 운송 신고 필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277조에 규정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던 부분이 법적 근거로 보면 관세법 1조부터 12조까지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단원 문제를 풀 때에 일단은 핵심 요약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한번 보시고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다소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제1장과 관련된 관세법 총칙과 관련된 문제 40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관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법은 관세의 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실제법의 성격을 가진 동시에 그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관세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조약 협약을 상당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2번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파고 들어가야 1차 때 정답을 맞출 수 있고 2차에 가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관세법 30조 내지 35조에 보면 과세가 결정 방법의 관세평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WTO 관세평가 협약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 법에 맞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그거라든가 관세 양호라든가 아니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235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WTO TRISP라고 하는 이러한 협약에 의거 한 국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전 세계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WTO 협정에 있는 것을 관세법에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84조에 있는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관세 양호 이러한 것들이 관세법에 보면은 많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령집을 갖고 계시면 그러한 것들을 증거를 전부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세법 법령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관세법을 보다 보면 이 법, 다른 법률, 조약 협정에 따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집은 정확하게 맞고요. 이것을 관세법의 성격을 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관세법은 관세에 관한 행정 쟁송 절차의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에 대한 쟁송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관세법 119조 내지 132조에 보면 간판이 뭐죠? 심사와 심판이에요. 121조에 보면 심사 청구의 기간부터 쭉 규정이 되어 있고 131조에 보면 심판 청구에 대해서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132조에 보면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연결을 시켜서 그 지문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아셔야 돼요. 4번 국가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관세법은 재정법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세법은 조세법의 일종이요, 행정법의 일종이요, 재정법의 일종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번에 보면 관세법은 무역관리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집행하는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번 질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세법은 무역관리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집행하는 통관에 관한 사항,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제9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무역관리에 관한 정부의 규제, 무역관리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법이죠. 답은 5번이에요. 틀린 이유는 무역 관리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집행하는 요거 때문에 돼요. 무역 관리는 대외무역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출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이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합니다. 그때 관세법은 물품 이동에 따르는 규제를 하는 법이고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대해서 총괄하는 법이에요. 무역의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환거래법은 수출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틀려요. 이 관세법은 무역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다. 무역관리는 누가 한다? 대외무역법이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관세법상의 수출입 개념하고요.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개념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관세법상 수출입 개념하고요.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개념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틀려요. 이따 뒤에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답 5번이 되겠다. 2번. 다음 보기 중 관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법은 총칙, 통칙, 보칙 및 부칙과 장절, 관조, 항호, 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번 문제를 아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관세 법령집을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있으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증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2번 관세법은 조세법의 일종이므로 관세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운송수단 보세구역 통관 등 물품관리 및 범법조사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본 내용을 보셨으니까 운송수단이라든가 물품관리라든가 범법조사와 관련된 부분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냐면 일반 세법은 그 세법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관세법은 관세 부과 징수 이외에 운송수단, 보세구역, 보세운송이라는 물품관리뿐만 아니라 범법조사, 즉 벌칙조사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세법과 달리 그러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틀린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이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좋고요. 네 번째, 관세법 행정법의 하나로 획일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241조 1항 규정에 의거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되죠? 결국 밀수를 한 경우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뒤지게 얻어 터져요. 즉 징역과 벌금 병고가 된다. 또 관세를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어떻게 하죠? 강제 징수를 해요. 강제 징수를 한다. 이렇게 획일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은 관세 기본 이론에서 관세의 성격이 어떠느냐 그것을 따지는 건데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관세법은 관세법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좋네요. 2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번을 정리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세법 성격 5가지를 좀 알아두시라. 첫째, 조세법적인 성격, 그 다음 통관법적인 성격, 준사법적 형사법적인 성격, 소송법적인 성격,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요 정도 보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2차 공부를 할 때 50점짜리 서설 부분을 쓸 때에는 항상 관세법 목적 1조 하고요. 관세법 성격 요 정도는 항상 머릿속에 놓고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서설 부분에 이것은 항상 기입을 해주면은 주어진 점수 나우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세법 성격하고 목적은 반드시 외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통해서 관세법 성격하고 관세법의 일반적인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문제 3번 다음은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법은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관세법은 관세행정이 기초가 되는 법이다. 관세법을 개념을 정리하면 관세법은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여기에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는 얘기는 47개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관 공무원이 일을 할 때에는 요 관세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을 세관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일을 할 때는 이 관세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두 번째, 관세법은 수출의 관련 관계 규제법 중 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의 3대 법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수출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법은 그 중에 하나이다. 좋죠? 이제 2번 문제를 통해서 226조로 가면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이 확인이라고 하는 세관자 확인 대상 물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3번은 했고요. 4번 국제협정 및 조약 등은 관세부가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관세평가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협정에 규정된 것을 관세법에 수용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라는 얘기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면 14조부터 109조를 얘기를 하고 수출입 통관 절차 226조부터 261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법령집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2차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4번, 다음은 관세법의 목적을 설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우시와요. 외우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내놓으면요. 크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서 이것도 틀리는 그러한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5번, 다음은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을 한다. 그럼 나도 보죠. 2번,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수입으로 본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로 보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에요. 즉 법적 근거는 239조 1항의 규정이 1호의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괜찮죠? 단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아니다. 어때요? 자, 여행자가 수출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들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미국에 있는 바이한테 갖다 주는 경우는 수출이 아니다 라고 지문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수출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접 수출 물품을 직접 휴대해서 갖고 가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업체 중에서 금전 요 돈 세는 거 있죠. 위패하고 가린 거, 은행에서 쓰는 거, 돈 넣으면 쪼록쪼록 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그거를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그 크기도 얼마 안 나가요. 10개 정도 가방에 들어갔다 직접 갖다 줘요. 그 경우도 수출이에요. 꼭 화물을 통해서 선박 항공기를 태워가지고 적재를 해서 들어와야만 수입이고 수출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행자가 미국에 여행 갔다 오면서 양주 3병을 갖고 왔다. 그 경우 수입입니까? 수입이 아닙니까? 면제해 줄 것은 면제를 해주고 과세할 것은 과세를 하잖아요. 그 경우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려고 하면 수입신고 수리라는 정상 통관 절차를 거치는데 그 경우 휴대해서 갖고 오는 물품의 경우는 96조 규정에 의거 세관공무원한테 구도로 신고를 한다든가 등등 이러한 간이한 방법으로 해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241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통관 제도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출이 아니다가 아니라 수출이다. 기다. 네 번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수입으로 본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러한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2장에서 과세 물건을 얘기할 때 수입 물품의 법인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한참 유행하는 게 해외 직구라고 하는 거 있죠. 해외 직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것을 전자상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온라인 거래가 있고 오프라인 거래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주문하고 결제를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을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 관세 냅니까? 안 냅니까? 그 경우는 관세 안 내요. 그것은 WTO 강요회의, 2차 강요회의에서 이 온라인 거래의 경우는 무쇠화하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온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하지를 않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요. 수입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세법상 수입으로 본다. 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39조에 보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 이렇게 규정인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관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점은 법 2조 1호에 나오는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수입에 해당이 되는 경우 관세를 징수를 하려고 할 거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5번째,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을 하여 물품 및 용역 등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법 2조 13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세법상 통관의 대상은 뭐죠? 물품이에요. 물품. 용역 서비스는 관세법상 통관의 대상은 아니고요. 용역 서비스는 대외무역법상 통관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관세법상에는 물품이에요. 관세법상 물품은 어떤 의미예요? 관세법상 물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관세법상의 물품의 의미는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포괄을 하는 거예요. 수입의 대상은 외국 물품이에요. 수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다. 그 의미 굉장히 큽니다. 보세 구역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세 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 분실이 됐다. 돈 누가 냅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전부 볼 거예요. 그거 정리 안 하면은 쉽게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어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추세가 그래요. 공무원 시험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다 아시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하고 세관장이 정하는 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거 그런 거 전부 구별을 하시죠. 그 다음 허가가 뭐다, 승인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 다 그 구별을 전부 해서 정리 다 하셨죠. 안 어렵죠, 그런 부분이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반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여러분들 시험에 특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실 거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것들을 전부 문제가 나오면은 그 구별하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하는 게 좋아요? 저쪽에 하는 게 좋아요? 예, 제 마음대로 할게요. 자,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하고요. 두 번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경우, 요 네 가지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세법 2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23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24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 이 같은 경우는 161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는 첫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거. 두 번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세 번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수입으로 봅니다. 요 경우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느냐? 관세를 징수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 주류에서 미국으로부터 양주 100병을 수입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저하고 이 첫 대면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부터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좀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이요. 1조부터 329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작년도 9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관세법 개정안을 올릴 때 330조하고 330조의 2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커트가 됐어요. 반영이 되질 않아서 현재 329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329조의 법조문 중에서 251조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328개의 법조문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역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본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EU 국가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도예요. 고구마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외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선박 항공기에 적재를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일본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웃 국가에 이것을 보냅니다. 이것을 수출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품이 있죠. 물품의 고가한 이동이다. 미국으로부터 골체 300세트를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해요. 이것을 수출입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무역의 3대 법규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이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 뭐 화장품법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이다, 뭐 등등등등 50여 개의 그러한 개별법이 있어요. 이것을 총칭해서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수출입 관련 규제법은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풀어야 많은 물품을 수출을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통제 규제를 대부분 하지를 않는다. 관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251조 수출신고 수리 물품이 적재라고 하는 부분만 제외한 329개의 경우는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이 선박 항공기에 적재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 하역하고 난 다음에 그 수입 물품을 어디에 장치를 해야 되느냐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것을 반드시 장치하도록 15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241조 규정에 의거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세관에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뭐를 해주느냐면 수리를 해줍니다. 요 수리의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해도 좋다. 즉 세관을 통과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예요. 이때 수리를 할 때 이 물품이 소정의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하고 보색으로부터 반출해서 이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이러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수입의 정의에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자, 미국으로부터 골재 300세트가 들어왔죠. 그거 왜 들어왔느냐 하면 심심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관세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경우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이 반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치설로 설명을 하면서 자유유통화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유통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관세법 규제를, 즉 관세법 구성을 엄청 받아요. 155조 규정에 의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라, 241조 규정에 의거 수입 신고를 해라, 248조 이항 규정에 의해서 관세를 납부하라. 여기에 보이지 않게 운송수단이 들어오면은 입항보고를 하라, 또는 하역 신고를 하라, 뭐 등등등등 무지무지하게 보이지 않는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구속을 벗어난다라는 얘기는 신고해서 수리를 해주면은 삐짓고 나오면은 이 물품이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에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수입 신고에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의 물품을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거, 들여오려고 하면은 수입 신고에서 수리가 돼야만 삐짓고 나온다. 삐짓고 나온다라는 얘기는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 물품의 경우는 거의 99.9%, 99%의 경우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소정의 관세를 징수해서 관세 수입 확보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것이 관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자주류가 미국으로부터 양조 100병을 들여옵니다. 들어왔죠. 보세구역에 장치했죠. 수입 신고를 하죠. 세관에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다. 수리를 할 때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 이 물품을 보세구로부터 반출해서 지가 100병을 다 먹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팔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항공에서 양조 100병을 들여옵니다. 왜 대한항공에서 100병을 들여올까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양조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오늘도 대한항공 소속의 비행기가 미국에 운항을 한다든가 프랑스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중국을 가는 경우에 거기에 많은 승객이 타요. 많은 승객을 거기에 태우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승객이 왜 밥 안 주느냐.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미국 여행을 가시는데 그 전날 얘야 내일 미국 여행을 가니까는 김밥하고 아니면 삼겹살하고 바나 좀 준비해라. 왜요? 비행기 안에서 밥을 안 주면 거기서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주잖아요. 그것을 기내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기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용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들여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부터 들여오죠.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이미 여러분들 배우신 것처럼 이 경우는 수입 통관, 수출 통관 절차 필요 없이 143조 규정에 의거 세관장한테 하역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것을 미국을 향하는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 경우 이것은 수입으로 안 보는 거예요. 수입으로 안 보고 2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요 안에서 양조 100병을 먹어치운 경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네 가지가 있다. 요거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내용은 앞에서 핵심 요약에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네 가지 사항이 있다. 그거하고 2조에 있는 수입의 정의하고 반드시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부분은 24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가 되느냐. 자, 어떠한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양조 100병을 수입을 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어요. 통관 절차를 대부분의 경우 거치는데 이 통관을 해야 될 A라는 업체가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세구역에 이것을 장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170조에 규정이 되는데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법위에서 누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죠?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죠.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법위에서 누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누가 정한다? 다만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죠. 누가 정해요? 관세청장일까요? 세관장일까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요, 시행령 10조 담보 제공의 절차에서 8항을 보면은 담보의 금액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누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장이 정한다. 라고 하는 거. 솔직히 까놓고 가족 같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정리하기 까다롭죠. 근데 아니다라고 그렇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정리된 거 그럼 굳이 뭐 시간 끌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리 잘 되세요? 예, 그럼 빨리 표현해 주세요.
울어야 젖을 주든지 그렇죠. 울지 않으면 그냥 휙휙 넘어가요.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시면 제가 알 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청장이 높아요? 세관장이 높아요?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수업 진행을 위해서. 틀린다고 해서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관세청장이 높아요? 세관장이 높아요? 관세청장이 높을 것 같죠? 왜 그러죠? 요거는 세자고 요건 내자니까 요게 높아요. 관세청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대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세관이 몇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10개, 2번 20개, 3번 30개, 4번 47개. 정답은 몇 번이죠? 아니, 눈치껏 보면 4번 같죠? 47개 세관이 있어요. 47개 세관.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관세청은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가 오형제가 있으면은요, 제사를 지으면 어느 집으로 와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비유가 안 돼서 그냥 취소를 할게요.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지정장치장이 전국에 하나만 있을까요? 많을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각 세관에는 지정장치장 꼭 한 개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지정장치장 최소한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47개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전국 47개의 지정장치장이 있는데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물품을 부산 세관 관할 지정장치에 장치하는 거하고 아니면 서울 세관 관할 지정장치에 장치를 할 때 똑같은 물품을 장치를 하는데 세관장한테 이름을 세관장이 정하도록 한다고 하면은 일률적일까요? 중구난방이 될까요? 중구난방이 되죠.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에서 딱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전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는 경우가 1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누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게 가로의 세관장일까요? 관세청장일까요? 그 경우는 세관장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물건은 덩치가 무지무지하게 크고 무게가 무지무지하게 나가는 물건이 비행기로 올까요? 그런 짱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화강암을 수입을 한다. 항공기로 수입하는 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비응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어디다가 실어 올까요? 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경우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해요. 부산에 들어오는 물건의 크기하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물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세관장한테 이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구난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세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나올 때마다 요거 한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몇 개 정도만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분명히 분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더,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보세 운송 기간은 누가 정할까요? 법적 근거는 136조 2항에 아마 규정이 됐을 텐데요. 보세 운송 기간은 세관장이 정할까요? 관세청장이 정할까요? 그걸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세 운송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 47개 세관에서 이루어지느냐, 특정한 한 군데 두 군데에서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확 비교할 수 있어요. 보세 운송은 서울 세관하고 부산 세관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전국 세관에서 이루어지죠. 그 경우는 누가 정한다? 보세 운송 기간 누가 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관세법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모의고사 때 그런 거 정리하도록 그런 것만 전부 합쳐갖고 전부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 거 뭐 얼 필요는 없고요. 나올 때마다 비교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전혀 관계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네 가지 꼭 외우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 앞에 한번 요약 정리해서 수입으로 보지 않으면 소비 또는 사용해서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한번 보세요. 2호.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법령집 있으면 법령집 갖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한 번 보고 두 번 이렇게 보면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이거 앞에 있는 거 봐봐요. 자, 9페이지에 제일 밑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2호에 보면은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이 경우도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에 요 지문에서 이렇게 내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만약에 그렇게 해놓는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보세구역은 아까 얘기를 했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분실이 된 경우 누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해요? 19조 1항 10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간 그것도 여러분들 입장 15년 전 수험생이나 5년 전 수험생이나 2년 전 수험생이나 항상 틀리는 부분은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 또 희한해요. 항상 틀리는 부분은 항상 틀려요. 옛날 수험생이나 지금 수험생이나.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분실이 됐다. 납세의 의무자 2장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 미리 꺼냈으니까 누가 납세 의무를 져요? 항상 보세구역하면 경우의 수 몇 가지를 생각하라? 3가지를 생각하라. 왜? 154조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지정특허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을 하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당 세관검사장으로 구분을 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공장건설장 판매장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세구역은 제가 그래서 항상 뭐라는 삼형제가 있다. 이름이 뭐냐? 지정특허 종합이다.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품 하면은 뭘 생각하라? 선기용품의 적재 대상은 어떤 물품이에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여기에 있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선기용품, 차량용품의 적재 대상은 물품이에요. 물품이라는 얘기는 외국 물품도 실을 수 있고 내국 물품을 실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역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역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관세법상 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내리고 하선하기 적쟁의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이에요. 140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부수적으로 얻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돼요. 해서 이 법조문을 볼 때에도 하나하나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보시면 대충 보시죠. 그거를 살짝 바꿔놓으면은 정확한 개념을 정리 안 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을 많이 봐라. 그래야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냥 어정쩡하게 봤다가는 틀리기 일소인 것이 관세법 문제예요. 조금만 털어놓으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지를 않으니까 관계는 없고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문제 약 1200개 정도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푸신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정리하신다면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관세법 때문에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관세법은 시험 과목도 아니다라고 해서 아는 체도 안 해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에는 되게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관세법 때문에 과락이 났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곳이 있다.
요거 좀 정리해 주시고 수입의 의제. 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니지만 긴 것으로 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게 240조 1항에 규정이 되는데 6가지가 있어요. 6가지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